주식시마론 오늘 목요일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우주시대 국내외 현황과 전망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윈 FA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방송 전에 자꾸만 주제 정하기 힘드시다고 네. 안 겹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신다고. 네네. 반도체 예.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뭐 맞아요. 수소 섹터 이런 진짜 거를 많이 강조했어요, 이 시간에. 원활 월화수에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첫 시간에 저랑 처음 하셨을 때 배터리 그때도 많이 제일 첫 하고 시간 예, 하셨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안 한 섹터를 할 때 네, 이제 시청률도 그렇고 이제 좀 사람들 관심이 없을까 봐 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솔직히 지난 몇 주간 네. 팀장님께서 골라오신 주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큰 관심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주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잘 갔어요. 국제유가 얘기하면서 우리 이 종목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국제 유가에 그다음에 친환경 네. 공법 뭐 얻어 걸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건설주 중에서는 거의 탑픽으로 나선 모습. 그다음에 예. 국제 유가가 오늘도 좀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수소 관련된 쪽에서 지금 2차 전지 이후로 좀 친환경이나 수소 쪽으로 매기가 돌고 있는 점. 거기다가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어떻게 보면 방어주 쪽인데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누워 있었잖아요. 위드 코로나 이제 관련돼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좀 상당히 뿌듯합니다. 저 거래대금 뭔가요? 네. 저희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얘기를 네,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만약에 예. 제 방송을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담으셨다면 담으셨다면. 네, 담으셨다면 정고점 이상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보유하셔도 되고요. 아마 오늘 선정한 주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시청자분 뵀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주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조종사가 없는 민간인들로만 채워진 우주선이 스페이스 X에서 발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어느 때보다 우주 관련한 이슈가 올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북 간의 미사일 경쟁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제 북한 쪽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있었습니다.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정부가 7대 우주강국 진입 구상을 발표하면서 고체 우주 발사체 기술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가오는 우주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좀 정하면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참 그런 이슈들이 없었는데 이번 주 이슈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좀 주목을 받게 됐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 미국과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국에서 주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억만장자 3명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작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뭐 버진 갤럭틱, 그다음에 네. 이제 블루 오리진 이제 3개 기업인데 이제 이 회사의 경영자들도 상당히 좀 특색이 있죠. 뭐 일론 머스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괴짜로서 좀 불리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뭐 리처드 브랜슨 같은 이런 좀 경영자들도 상당히 좀 특색이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비즈니스맨들의 어떤 특색 때문에 이 세 회사가 펼치고 있는 우주 어떤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르게 좀 현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버진 갤럭틱이 좀 약간 최초라는 타이틀을 좀 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7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 여행을 좀 성공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최초의 어떤 사업을 이제 회사 내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뭐 영국 국적의 이제 사업가가 좀 세운 거고 사실 17년 네. 정도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처음엔 좀 많이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결국은 좀 우주 관광에 대한 부분들 뭐 올 7월에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 이제 우주 관광에 대한 부분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비행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걸 좀 극복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내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주 관광이 열리는데 한 600명 정도를 미리 예약을 받아둔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사 대표죠. 제프 베이조스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다음에 예. 저스틴 비버 같은
뭐 다수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티켓 가격은 지금 1인당 한 25만 달러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600명이 큰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좀 예약이 꽉 찬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 뉴멕시코 사막에서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을 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우주 산업에서 이제 우주 관광으로 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내년부터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버진 갤럭틱의 어떤 이런 우주 관광에 대한 부분들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진 갤럭틱의 회장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죠. 이 사람 자체가 뭐 괴짜 기질의 또 CEO라고 해서 이 기업 자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을 또 주목하는 그런 또 시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런 거 이제 때때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또 버진 갤럭틱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 이걸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또 나머지 기업들 스페이스 X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 X가 있는데 블루 오리진은 살짝 좀 그 세 회사 중에서는 좀 경쟁이 뒤처진 부분이 있고 사실 스페이스 X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02년도에 지금 설립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관광을 좀 뛰어넘어서 우주 개발 산업을 좀 매진하고 있는 약간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탐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발사체라든지 로켓 엔진, 뭐 우주 화물선, 뭐 이런 우주선 등을 좀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는 어떤 이런 작업에 매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약간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성의 식민지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류의 우주 진출, 거기다 또 우주 탐사 비용을 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계 최초 상용 우주선 발사라든지 뭐 이제 세계 최초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은 여러 가지 좀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우주 관광에 대한 부분 최초 타이틀은 뺏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최초 타이틀은 많이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회사가 지금 또 하나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세계 유일하게 궤도 로켓을 일단 이제 부스터 수직 이륙을 해서 지금 인공위성들을 상당히 많이 띄워놨는데요. 지금 4만 2천 개 정도 지금 인공위성을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21년에 전 세계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보다 4배가 많은 수치를 한 회사가 지금 쏘아 올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위성 인터넷을 좀 보급을 하는 게 스타링크의 어떤 최대 목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우주 개발 산업에다가 지금 이제 뭐 위성 인터넷까지 좀 상당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주 관광에 대해서 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인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며칠간 좀 지내면서 거기서 좀 생활을 하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어떤 이런 여행을 좀 추진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티켓 가격은 5,500만 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가격보다는 지금 신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산업 쪽에 가까운 건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관광에 가까운 거는 이제 뭐 버진 갤럭틱이 아닐까 좀 싶고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두 회사의 어떤 포지션보다 약간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세 회사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가 은퇴를 하면서 블루 오리진 쪽으로 더 몰두하겠다 이렇게 또 은퇴 의지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블루 오리진은 좀 저조하고요. 나머지 두 기업 버진 갤럭틱과 스페이스 X는 기업의 성격이 명확하게 분류가 됐습니다. 각각 우주 관광 또 우주 개발 쪽으로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주 산업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뭐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2000년 전으로 만들어졌고 한 20년 지나면서 그 결실이 이제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우주 관련 소식이 굉장히 많고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라고 해서 많은
어떤 뭐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과학 기술이 사실은 이제 과학 분야, 네. 뭐 탐사 분야로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 이게 약간 산업으로 넘어온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 결부가 되다 보면 얼만큼 이익이 나는지, 얼만큼 비용을 줄여야 되는지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제사형 로켓 개발이 이제 완숙기로 접어들면서 뭐 우주 비용에 대한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점 이런 점도 상당히 좀 우주 산업 발전을 좀 촉진시킨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장 측정을 했는데요. 현재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우주 산업이 지금 2040년에는 1조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위성 발사라든지 뭐 위성 인터넷, 뭐 지구 관측 등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주 산업의 하나의 좀 메인 축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우주를 탐사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술, 이 기술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사실은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주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첫 6개월 정도만 해도 99건, 94건, 그다음에 36억 달러 좀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지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이러한 물론 이제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우려감도 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좀 대중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초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진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력의 어떤 차이라 결국 이런 부분에서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우주 여행, 우주 관광, 뭐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우주의 산업에 관련돼서 분명히 그 어느 산업군보다는 기술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주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주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네. 그게 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좀 싶어요. 뭐 관광을 하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뭐 우주 화성에서 뭘 한다던가 정거장에 뭘 하던가 결국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결국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여전히 좀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뭐 허상 같고 꿈만 같았던 그 우주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실제로 잡히는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전망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뭐 우려가 있다고는 해주셨지만 어쨌든 그 우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과연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뭐 제 블로그에도 제가 가끔 이렇게 메모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작년 올해 딱 두 번 제가 중요하게 우주 관련해서 썼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연초에 썼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결국 주식시장이 한창 연초효가 있을 때 그 말미에 항상 우주 관련 소식이 나왔던 그 기억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버진 갤럭틱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꼭 매수 편향 끝에 뭔가 이 우주 소식이 또 나오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한화 쪽에서 네네. 세트레가이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넥슨 김정주 회장이 스페이스 X에 19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연초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흐름이 뭐 아직은 끊겼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주 관련 소식이 우주 관련주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우주 관련한 그 모멘텀이 끊기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결국 이 섹터 자체가 움직이려면 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눈에 좀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기술력에 비해서는 좀 사실 모자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2013년에 이제 나로호 우주선 발사체 나로호를 좀 쏘아 올렸죠. 물론 이제 독자 기술은 아니고요. 좀 러시아의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사람이 아닌 위성을 좀 쏘아 올린 발사체였다는 어떤 분명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지금 참여를 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0월 달에 좀 발사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독자 기술로 1.5톤 규모의 위성을 좀 저궤도로 올리는 누리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발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발사가 된다고 한다면 뭐 전 세계 몇 안 되는 독자 기술로 이제 발사체 제조를 국가 반열에 오르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국가의 위상도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 산업 시대에 좀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좀 분명히 세우고 있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민간의 우주 개발 촉진도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방안을 좀 마련했고 개정안 입법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네. 이제 말씀하셨던 하나그룹이 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기술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맞아요. 그룹이 이제 투자에 나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에 국내 최초로 인공위성을 좀 발사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도 좀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한컴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 관측용 과학위성 세종 1호를 발사한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결국 네. 이제 민간 기업의 어떤 이제 진입을 통해서 결국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좀 이런 우주항공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컴그룹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총 5개 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뭔가 좀 같은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산업들에 대한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산업 주가 언제 갈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이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우주 산업이 언제 갈까요? 우주 관련주가 언제 갈까요? 궁금해 하시네요. 이거요. 예. 일단은 참 힘든 질문 중에 하나인데, 힘든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 예. 관련된 종목들을 다 소팅을 해 놓으시고 관련된 대장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언제 가는지 그걸 맞추면 사실은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시기라든지 그 움직이는 강도는 당연히 모릅니다만 결국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산업군들 다 리스트를 좀 정해 놓으시고 이 회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지, 또 어떤 모멘텀으로 어떤 실적으로 우주항공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하신다면 결국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분명히 주가는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거는 좀 그런 것에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신다면 결국은 대장주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들을 좀 선별을 해서 그 대장주들의 어떤 움직임부터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주 관련주 지금 내가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우주 산업이 이제 뭐 태동 단계라면 저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아 나가시면서 뭐 기다리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 산업 관련한 탑픽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우주 강국 7대 우주 강국에 대한 구체적인 또 플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뒤에 우리나라도 고체 연료 기반의 우주 로켓을 발사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네. 뭐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지난 5월에 어쨌든 한미 미사일 그 지침이 종료되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더 우주 산업 쪽으로 정부도 개발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주 산업에 관련해서 탑픽을 꼽아주시죠. 어떤 종목 보시나요? 일단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면 좀 이제 제로 소멸로 살짝 좀 빠지긴 하는데 예. 오히려 그럴 때가 좀 매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인텔리언 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세계 1위인 어떤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납품이라든지 수주권이 좀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타링크 관련돼서 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원웹에 관련돼서 이 회사로 지금 3, 4분기에 좀 납품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2B 중심으로 해서 좀 이 원웹이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는 지금
원앱 서비스 시점에 맞춰서 좀 안테나가 좀 공급 예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네. 내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3, 4분기 납품 예정인 이 매출을 빼고서라도 지금 8월까지 수주한 수주 잔고가 지금 1,100억 이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 안테나 외에도 좀 게이트웨이 사업을 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위성 제작, 위성 발사, 유저 안테나, 게이트웨이 이렇게 4가지 정도 안테나의 좀 4가지 요소를 지금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 뽑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게이트웨이까지 좀 한다면 안테나 사업에서는 2가지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180억 정도의 공장도 지금 신축 공장에 돌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캐파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물량에 대한 어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수주도 기대한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 원웹의 수주가 쌓여가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원웹을 누가 투자했는지 또 보시면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색해 보니까 영국 정부도 투자를 했고, 한화 쪽에서도 투자를 했고 그러합니다. 원웹 쪽에 수주를 받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네요. 네, 인공위성이라는 그쪽에 안테나를 공급하는 업체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밸류체인이 있을 테니까요. 우주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공부해보고 생각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팬 플랫폼 타고 날아가는 K-팝. 네, 최근에 8월 급락장 전후로 시장에 관심을 모았었던 분야가 이 팬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SM을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 예, 네. SM의 시가총액에 뒤에 영자가 더 붙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또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단순한 엔터사가 아니라 팬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야, K-팝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현황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 섹터는 아나운서님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블랙핑크가 일단 예, 여러분 최근에 블랙핑크가 저도 좋아합니다만 전 세계 1위의 구독자를 보유한 바로 아이돌로 거듭났습니다. 전 세계 1위. 아 진짜요? 엄청나죠? 저스틴 비버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블랙핑크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거 벌써 나이 음악을 차가 좀 좋아해가지고. 느껴지는 순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좀 토대로 보게 되면 예. 작년에 이제 글로벌 레코딩 음악 사업이 생각보다 좀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지난해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대부분의 좀 산업들이 좀 특히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말고 컨택트 쪽으로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악 사업도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019년 대비했을 때 좀 한 7% 정도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레코딩 음악 사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했던 건 바로 이제 스트리밍 이 성장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지금 한 20% 성장을 하면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보다 한 3배 정도 지금 성장을 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스트리밍 이런 포함한 어떤 음악 레코딩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례적으로 4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가 평균인데 45%면 거의 6배 이상 지금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코로나19 속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성장을 보였던 건 결국 이제 글로벌 K-팝 팬덤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되게 유명한 스트리밍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K-팝 탑10 아티스트 합산 스트리밍 횟수가 지금 106억 회에 지금 달한다 보이고 있고, 네. BTS랑 블랙핑크를 좀 블랙핑크의 어떤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2020년 초반에 스트리밍 횟수를 좀 넘어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BTS랑 블랙핑크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가온 차트 음반 판매량을 보더라도 지금 4,300만 장이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해외 판매량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2,590만 장을 팔면서 해외 판매량도 지금 상당히
뭐 전년 대비해서 150% 이상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어떤 음악에 대한 레코딩 음악 사업이 좀 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BTS라든지 뭐 NCT 같은 뭐 블랙핑크 뭐 이런 좀 주요 어떤 그룹들의 선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그룹을 포함한 K-팝의 팬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어유 버블 SM에서 이 플랫폼 얘기 나오기 직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SM의 NCT 남자 아이돌이고요. 또 SM의 그 카리나가 있는 그 그룹 이름이 뭐죠? 카리나가 있는 그룹 이름이 뭐죠? 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에스파 우리 PD님도 잘 생각이 안 나죠. 저보다 훨씬 젊으신데 에스파 이런 그룹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서 SM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디어6까지 해서 팬 플랫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K-팝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가 계속되는 그 원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팝 팬덤에 대한 부분이 일단 가장 큰데 이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의 음악의 소비라든지 어떤 소통이 좀 상당히 급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튜브의 어떤 이 급성장이 좀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유튜브 내 음악 콘텐츠 시청자가 1년 반 만에 2배로 좀 늘어난 부분들, 네. 그다음에 각종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도 상당히 증가를 했죠. 특히 이제 뭐 V 라이브 같은 영상 재생수 같은 경우 2배로 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라든지 팬덤의 외부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BTS를 좀 필두로 해서 K-팝 스타들이 좀 일찍이 유튜브로 뭐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 좀 무료로 좀 공개를 하면서 뭐 글로벌 어디언스와의 어떤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음악이라든지 안무가 상당히 좀 중독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유튜브 스타로서의 어떤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스타로서의 좀 도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이제 컨텐츠를 좀 업로드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뮤직비디오만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뒤에 어떤 뭐 브이로그라든지 제작 과정, 비하인드를 좀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끊임없는 좀 컨텐츠를 같이 양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각종 SNS를 통해서 좀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트위터라든지 뭐 V 라이브든지 좀 그 SNS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좀 팬덤과 실시간 소통을 했던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친구처럼 리트윗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티스트와의 어떤 유대감을 좀 상당히 깊게 형성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덤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뭉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까지는 BTS의 성장 스토리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 2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BTS 성장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체 팬 플랫폼을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소통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 모델을 좀 구축했다는 거. 이게 좀 매출로 좀 연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에 어떤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라면 엔터테인먼트 상에서 이제 자신의 온 플랫폼을 좀 만드는데 좀 집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 여기서 이제 포스팅이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좀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또 MD 같은 머천다이저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앞서 또 이제 SM 같은 경우는 디어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수익 창출 모델까지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K-팝 팬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할 수 있었고 더욱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고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산업을 규제하면서 팬덤까지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그 팬덤 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팬이 또 중국에 굉장히 많은데 BTS와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들의 팬덤까지 규제를 합니다. 뭐 이들에 대한 뭐 팬들의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일명 조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선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최근에 엔터주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국내 K-팝 팬 플랫폼의 종류와 또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K-팝 팬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네. 이제 위버스, 버블, 유니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버스 같은 경우는 B2C 이제 커머스 샵형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버스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SNS 플랫폼하고 좀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커머스 샵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이라든지 뭐 온라인 콘서트 티켓 예배 등 여러 가지 좀 팬덤 활동을 좀 위버스 샵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이 좀 차별화될 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위버스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이제 위버스 샵까지 같이 다운로드하게끔 그게 연계된다는 점, 결국 이런 것이 다 수익 모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소통에 대한 트래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위버스 샵의 MD나 컨텐츠 판매로 좀 수익이 좀 극대화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위버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천억이 좀 넘었고 영업이익이 지금 156억 정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버스의 좀 위력은 상당히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디어유 버블 같은 경우는 약간 메시지 구독형 수익 모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SM에서 좀 약간 새롭게 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 정액료 한 4,500원을 좀 지불하게 되면 좀 약간 다른 곳이랑 정말 차별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티스트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사진, 영상 등을 개인 카톡처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좀 가입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용자의 68%가 해외 팬이기 때문에 음. 영어라든지 일본어 같은 이제 8개의 언어가 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아티스트를 좀 구독을 시작하게 되면 기념일이 설정이 되고 채팅창에 기념일로부터 며칠이 지난지 표시까지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어떤 이런 기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버블 같은 경우는 좀 아티스트와의 어떤 소통 자체를 좀 수익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한 44개 정도, 아티스트가 177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유료 가입자가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디오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95억 원, 영업이익은 34억으로 좀 흑전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어떤 매출 수단이 아닐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좀 컨텐츠를 좀 독점을 하고 있고 멤버십을 통해서 메시지 구독형 어떤 수익 모델을 좀 추구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NC 소프트가 좀 출시한 팬 커뮤니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버스와 어떤 제공하는 거에다가 좀 버블의 기능을 좀 약간 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구조가 양쪽에 있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멤버십이라든지 프라이빗 메시지를 월 구독권을 판매를 해서 좀 팬덤을 수익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를 입점을 하면서 여기 또 CJ ENM 오디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또 입점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다운로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뭐 어떤 배분 수익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좀 매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멤버십 가입, 프라이빗 메시지, 그다음에 여기서 또 그 어떤 영상을 통한 다운로드를 통한 어떤 수입의 어떤 배분을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좀 그 수익 모델이 좀 다양화돼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매출액이 한 58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1억 정도가 나오면서 운영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네. 좀 알짜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세 개 회사가 좀 상당히 다른 어떤 모델로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SM, NC 소프트까지 각자 운영하고 있는 팬덤 플랫폼 알아봤습니다. 팬 플랫폼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음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팬덤을 수익화하는 쪽으로 모델이 약간 변화하는 게 아닌가 좀 네. 싶습니다. 뭐 위버스가 브이라이브를 인수를 하고 뭐 JYP가 SM의 DOU 지분을 인수하고 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핵심 플레이어들이 합종 연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위버스라든지 DOU 버블 이제 유니버스가 각자의 방식으로 글로벌 팬 플랫폼을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팬 플랫폼에 좀 거대한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랑 연관되면서 플랫폼 확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 트렌드는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트렌드를 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K-팝 특히 이제 그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모델로 잘 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의 위버스는 뭐 아까 말씀하신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그들도 역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팬덤 플랫폼입니다. 자, 전 세계의 모든 팬덤을 다 모아서 수익화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람이 현실될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엔터 섹터 가운데서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이브가 아니까 좀 쉽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 중국 관련돼서 좀 뉴스가 나서 급락했을 때가 참 아쉽게도 매수의 찬스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 2위 뭐 블랙핑크, 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제 팬텀이 위버스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좀 파워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글로벌 1, 2위 시장이 미국이랑 일본인데 현재 자회사를 통해서 소속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1, 2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IP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그 영상 MD 라이센싱 뭐 그다음에 캐릭터 결국 이제 위버스에서 팔 수 있는 그런 MD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다양한 IP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뭐 소설 웹툰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수라든지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과되는 어떤 매출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IP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까지 성장한다면 하이브는 완벽하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플랫폼 회사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나요?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일단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흐름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이제 신고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고점 부분인 한 34만 원 정도를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깨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일단 손절가는 뭐 한 25만 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인의 위안이 돼준 K-팝 정말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 음악보다 가장 고성장한 K-팝과 관련돼 있는 팬덤 플랫폼 기업 하이브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시마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양대 지수는 하락세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교통사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휴가 갔다 오다가 정말 그럴 뻔했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 잘 하시고 떠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터널도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 있으니까 속도 정말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안전하게 또 추석 연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남아있는 오후장 잘 보내시고요. 금요일 내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정보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